세상에, 한국의 술자리 게임이 어떻게 팝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최근 음악계를 강타한 로제의 아파트가 만들어낸 놀라운 현상입니다. 단순한 손바닥 치기 게임이 글로벌 히트송이 되어 빌보드를 휩쓸고 유튜브에서는 5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했죠. 특히 이 곡의 배경이 된 한국의 아파트 게임을 따라하는 영상들이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유명 클럽들에서는 아파트 게임 나이트라는 이벤트까지 생겨났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 현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한국 문화의 세계화 현장을 생생히 기록해온 뉴욕의 한 음악 평론가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즈에서 20년째 음악평론가로 일하고 있는 사라입니다. 클래식부터 팝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음악을 평가해온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세상에, 한국의 술자리 게임이 어떻게 팝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날도 평소처럼 맨해튼의 아침 햇살을 받으며 다음 리뷰곡을 고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노란 택시들이 분주히 오가고 피터 편집장의 책상에서는 늘 그렇듯 커피 향이 풍겨오고 있었죠. 편집장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엔 색다른 걸 해보자면서 로제의 아파트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더군요. 전형적인 K-팝의 화려한 댄스 음악을 예상했던 제게 들려온 건 전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짝짝짝 하는 손뼉 소리가 비트가 되고 브루노 마스의 소울풀한 목소리가 로제의 청아한 음색과 어우러지는 신기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20년간 수많은 협업을 봐왔지만 이런 조합은 처음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K-팝을 그저 서구 팝의 모방쯤으로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뭐 그렇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웬걸. 제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답니다. 취재를 위해 찾은 맨해튼의 한 식당에서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매콤한 김치찌개 향이 코끝을 스칠 때 주방 앞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손뼉 소리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어요. 직원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아까 그 노래의 리듬과 똑같은 박수를 치고 있었거든요. 뉴욕에서 태어난 28살의 서하나 사장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그녀의 설명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어요. 단순한 손뼉치기 게임 같아 보였던 것이 알고 보니 한국의 주거 문화와 공동체 정신이 녹아있는 특별한 놀이더군요. 밖으로는 뉴욕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안으로는 김치찌개의 냄새가 풍기는 이 공간에서 저는 전혀 새로운 음악 평론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멜로디와 리듬만 분석하던 제게 이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죠. 다음 날 사무실에서 기사 작성을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어요. 단순한 음악 평론이 아닌 하나의 문화 현상을 설명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K-팝은 어떻게 이런 문화적 깊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 글로벌 음악계에 이런 충격을 줄 수 있는 걸까? 창밖으로 맨해튼의 노을이 물들어가는 걸 보며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평소라면 클래식 음악회나 팝 콘서트 리뷰를 쓰고 있었겠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걸 시작해보고 싶었거든요. 한 그릇에 얼큰한 김치찌개와 짝짝짝 하는 손뼉 소리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답니다. 취재를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토끼굴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파트라는 곡 하나를 분석하려 했는데 어느새 한국의 술자리 문화부터 주거 문화까지 광범위하게 파고들고 있더군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야.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본 건 놀라운 패턴이었어요. 1960년대 모타운 사운드가 흑인 문화를 세계에 알렸듯이 K-팝은 한국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세계와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서울 키친의 금요일 직원회식에 초대받은 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프렌치 레스토랑을 자주 다니다 보니 격식 있는 와인 디너에는 익숙했지만 이날 밤은 완전히 달랐어요. 띵가띵가 울리는 소주잔 소리, 후루룩 들리는 라면 먹는 소리, 깔깔 터지는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이 분위기는 제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였죠. 사라. 이게 바로 우리 문화예요. 서하나 사장님의 설명은 흥미로웠습니다. 술집에서도 할 수 있는 단순한 게임들이 어느새 한국 특유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로 발전했다는 거였죠. 손뼉치기, 구음 내기 같은 단순한 동작들이 모여 하나의 문화를 이루는 과정이 마치 음악의 발전과도 비슷해 보였어요. 우연한 기회로 아파트 프로젝트의 프로듀서를 만나게 된 건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31살의 아시아계 미국인인 그녀는
K-팝의 숨겨진 매력을 꿰뚫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단순한 게임이 어떻게 음악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깨달았죠. 이게 바로 K-팝의 힘이라는 걸요. 제시카의 말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닌 문화적 코드와 일상의 즐거움을 세련되게 담아내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었던 거죠. 취재를 거듭할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게임은 한국의 고층 아파트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었고, 술자리 문화는 바쁜 현대인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했더군요. 이런 문화적 맥락이 음악에 녹아들어 전혀 새로운 형태의 팝 뮤직이 탄생한 거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뉴욕의 젊은이들이 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울 키친의 금요일 밤은 어느새 현지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됐고, 아파트 게임 나이트를 주최하는 바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브루노 마스도 이 게임의 매력에 빠졌대요. 그러던 어느 날 제시카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브루노 마스가 SNS에 올린 영상이 화제였어요. 스튜디오에서 스태프들과 아파트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었죠. 이걸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닌 새로운 문화 현상의 시작이라는 걸요. 창밖으로 늦가을 비가 내리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음악 평론가로서 해야 할 일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단순히 음악을 분석하는 게 아닌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읽어내는 거였죠. 마치 맨해튼의 거리처럼 음악도 다양한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기사를 쓰면서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의 단순한 손뼉치기 게임이 제20년 음악평론가 인생의 이런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음악평론가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문화탐험가가 된 것 같았거든요. 노을이 지는 창가에 앉아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 놀라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제 책상은 온통 자료들로 뒤덮여 있었어요. 한쪽에는 K-팝의 역사를 다룬 기사들이, 다른 한쪽에는 수십 개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답니다. 제시카가 사무실에 들렀을 때 저는 벽에 붙여놓은 포스트잇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주거문화부터 시작해서 술자리 문화, 놀이문화까지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SNS에서 발견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샵아파트먼트 게임 해시태그로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서 깨달았죠. 이건 더 이상 한국만의 문화가 아니라는 걸요. 프랑스의 카페에서, 브라질의 해변에서, 심지어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도 손뼉 소리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답니다. 취재 중에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빌보드 차트를 분석하다 보니 아파트는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었어요. 40개국 차트 1위라는 숫자 너머에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화적 공감대였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시카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지난 20년간의 제 음악평론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음악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조합이 아니었어요. 그건 문화였고, 소통이었고, 공감이었죠. 취재를 위해 참석한 뉴욕 한인회의 행사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교포 2세들과 현지 미국인들이 함께 어울려 아파트 게임을 하는 모습이었죠.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게임이 시작되자 모두가 하나가 되는 듯했어요. 체급 차이가 있는 복싱 선수들처럼 K-팝은 자신만의 독특한 전략으로 세계 음악 시장에서 승부를 걸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나 강렬한 비트가 아닌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무기로 삼은 거죠. 그리고 그 전략은 놀랍게도 통하고 있었어요. 사라, 지금 브루노 마스 인터뷰 영상 보셨어요? 편집장의 말에 모니터를 봤더니 브루노 마스가 진행자와 즐겁게 아파트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한 즐거움이죠.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그런 거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는 밤, 서울 키친에서 마주한 광경은 제 기사의 방향을 결정짓게 했어요. 현지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아파트 게임 나이트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이건 더 이상 한국의 게임이 아닌 우리의 문화가 되어 있었죠. 노트북을 펼쳐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평소와는 다른 관점으로요. 단순한 음악 평론이 아닌 문화의 힘과 소통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뉴욕의 늦가을 하늘 아래 저는 드디어 제가 찾던 진짜 이야기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단순하지만 특별한 손뼉 소리가 울리고 있었죠. 저의 아파트 기사가 뉴욕타임즈 온라인판에서 화제가 되던 그때
일본의 유명 음악 저널 제이사운드에서 도발적인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단순한 게임이 음악이 될 수 있나? K-팝의 허상을 벗기다라는 제목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오히려 이 기사 덕분에 아파트는 더 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유명한 음악 평론가 다카하시 켄지는 히카루 우타다와 저스틴 비버의 2017년 협업곡을 예로 들며 동서양의 문화적 결합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콜라보레이션과는 달라요. 제시카의 말처럼 아파트는 단순한 음악적 협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답변 기사를 썼죠. 왜 아파트는 성공했나 문화가 된 K-팝이라는 제목으로요. 제가 주목한 건 서울키친에서 매일 밤 벌어지는 광경이었어요. 평범한 뉴요커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놀이문화를 받아들이고 즐기는 모습이요. K-팝을 들으며 게임을 하고 그러다 술자리 게임을 배우고 한국식 회식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사라, 요즘 우리 가게가 많이 달라졌죠? 서하나 사장님의 말씀처럼 서울키친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주로 한인들이나 아시아계 손님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양한 인종의 젊은이들로 가득했죠. 특히 금요일 저녁이 피크였어요. 음악 차트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에서 아파트는 40개국 1위를 기록했고 브루노 마스의 SNS는 한국 문화 관련 콘텐츠로 가득 찼어요. 특히 그가 태극기를 들고 아파트 게임을 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미국 내 K-팝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이 성공이 대규모 프로모션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었죠.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입소문의 힘이었답니다. 이제 보니 한국 문화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피터 편집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문화의 특별함은 바로 일상의 즐거움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데 있었거든요. 아파트 게임은 그저 손뼉치기였지만 그 안에는 함께하는 즐거움이 담겨 있었죠. 제 답변 기사는 예상 밖의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SNS에서 샵 Everyday Culture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죠.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은 어떤 관점으로 쓰실 건가요? 피터 편집장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겨우 시작이었거든요. 아파트를 통해 발견한 한국 문화의 특별함,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인들의 일상에 스며드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싶었답니다. 저의 아파트 기사가 뉴욕타임즈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던 날, 또 다른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롤링스톤에서 K-팝 특집 기사를 의뢰해왔다는 거였죠. 사라, 이번에는 정말 대단한 기회예요. 편집장의 말에 수긍하며 저는 지난 몇 주간 모아둔 자료들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아파트와 비슷한 시도를 했던 다른 아시아 가수들의 사례였어요. 일본의 국민 아이돌 그룹 아라시는 4년 전 무려 70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브루노 마스와 작업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미국 아이튠즈 차트 53위를 찍고 하루 만에 차트에서 사라져버렸거든요. 영어 발음이 너무 어색했고 문화적 맥락도 전혀 녹아들지 않았답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제 동료 제니퍼의 말처럼 아파트는 달랐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자연스럽게 섞으면서도 게임이라는 문화적 요소를 음악에 녹여냈거든요. 브루노 마스도 이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음악이 아닌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거죠. 보그에서는 로제의 소맥 메이킹 영상을 특별히 제작했어요. 한국의 술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났죠. 패션 매거진이 음주 문화를 다룬다는 게 파격적이었지만 그만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제 질문에 음반 프로듀서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K-팝이 이제는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서고 있다는데 모두가 동의했죠. 미국의 주요 음반 제작사들도 한국의 제작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특이한 점은 이런 현상이 젊은 층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들이 아파트 나이트를 시작했고 월스트리트의 바에서도 한국식 술자리 게임이 유행하기 시작했답니다. 롤링스톤 기사를 쓰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K-팝의 진정한 힘은 음악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를 자연스럽게 전파하는 능력에 있다는 걸요. 마치 미국의 재즈가 그랬듯이 K-팝도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저는 단순한 음악 평론가가 아닌 문화의 흐름을 기록하는 관찰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출근 시간에 왔어요. 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에서 저의 아파트 시리즈 기사를 보고 특별 기고를 제안한 거였죠. K-팝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어떻게 새로운 문화 현상이 되어가는지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라 씨,
이번엔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게 어떨까요? 편집장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어요. 보그에서도 로제의 아파트를 펑크의 새로운 즐거움이라고 극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패션계에서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파리 패션위크 백스테이지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생로랑의 쇼가 끝난 후 최정상급 모델들이 아파트 게임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는 영상이 SNS를 뜨겁게 달궜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글로벌 현상이 된 것 같아요. 제시카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로제가 보그 유튜브 채널에서 소맥 제조법을 시연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그녀가 좋아하는 마른 오징어 안주 이야기까지 세계인의 관심을 끌게 될 줄이야. 취재를 하면서 발견한 더 놀라운 사실은 음악업계의 변화였어요. 주요 레이블들이 K-팝 스타일의 트레이닝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 전략도 한국식으로 바꾸고 있었답니다. 사라, 당신의 다음 기사가 정말 기대되네요. 롤링스톤 편집장의 메일에는 흥미로운 제안이 있었어요. 브루노 마스와의 단독 인터뷰였죠. 그는 아파트 작업 과정에서 겪은 문화적 충격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뉴욕의 클럽 문화 변화였어요. 유명 DJ들이 K-팝 리믹스를 선보이기 시작했고, 아파트 게임을 클럽 이벤트로 진행하는 곳들도 늘어났죠. 심지어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퇴근 후 아파트 나이트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서울에도 한번 가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시카의 제안에 저는 눈이 반짝였어요. 맞아요. 이 현상의 발원지, 그곳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직접 보고 느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어제는 아주 특별한 메일도 받았어요. 브루노 마스 팀이 직접 보낸 거였는데, 한국 스태프들과 작업하면서 느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다고 하더군요. 특히 그들은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에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K-팝을 단순한 음악 장르로 정의하기엔 뭔가 부족해요. 그건 이제 하나의 생활 양식이 되어가고 있었고, 새로운 문화 코드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늘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문화의 특별한 힘이 있을 거라고 믿었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이곳의 문화는 결코 수출용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녁이면 어느 술집에서나 들리는 손뼉 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그 속에 녹아있는 자연스러운 공동체 문화, 바로 이런 진정성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였죠. 아파트는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담아낸 거예요. 현지 음악 프로듀서와의 인터뷰에서 들은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브루노 마스가 이 곡에 반한 것도 바로 이런 자연스러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홍대 거리의 젊은이들을 보며 더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그들에게 아파트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자부심이 되어 있더군요. 한국의 일상적인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인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증거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세계의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 문화평론가의 말처럼 K-팝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 같았어요. 단순한 음악이나 안무를 넘어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 전반으로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변화였어요. 테일러 스위프트도 자신의 콘서트에서 아파트 게임을 선보였고, 레이디 가가는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미국의 음반 제작사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들이 주목한 건 한국의 트레이닝 시스템만이 아니었죠. 일상 문화를 자연스럽게 콘텐츠화하는 능력, 그리고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까지. 이제는 그들도 한국의 제작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사라, 이건 정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 것 같아요. 제시카의 말에 크게 공감했어요. 이제는 팝스타들이 먼저 한국 가수들에게 협업을 제안하고, 한국의 제작사들이 글로벌 음악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의 회장님과 인터뷰할 기회도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음악을 파는 게 아닙니다. 한국인의 감성과 일상, 그리고 우리만의 특별한 문화를 세계화 나누는 거죠.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취재 노트를 정리하던 중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K-팝의 진정한 힘은 음악성이나 퍼포먼스가 아닌 문화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능력에 있었던 거죠. 롤링스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저는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제 음악 평론가로서 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음악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의미와 시대적 가치를 읽어내는 것, 그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었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뒤 제 책상에는 여전히 서울에서 가져온 취재 노트가 놓여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피터 편집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제게 제안한 건 뉴욕타임즈의 새로운 코너였어요.
Cultural Wave, K-컬처 리포트, 한국 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정 칼럼이었죠. 그동안의 제 기사들이 엄청난 반응을 얻었다면서 이제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써보자고 하더군요. 흥미로운 건 음악업계의 변화였어요. 유명 레이블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제작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했고, 미국의 음악 학교들은 K-팝 트레이닝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술자리 게임이 팝 뮤직의 새로운 장을 열다니. 동료 기자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제의 아파트는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섰더군요. K-팝의 새로운 지평을 연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제시카는 이제 더 많은 한국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녀의 말처럼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네요. 특히 그녀가 들려준 비하인드 스토리가 흥미로웠어요. 브루노 마스가 처음 아파트 게임을 접했을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게 왜 진작 생각나지 않았냐고 했다더군요. 최근에는 정말 특별한 장면도 목격했어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클래식 공연 후 리셉션장에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아파트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클래식과 K-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죠. 사라, 당신의 기사는 음악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편집장의 이 말이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음악 평론가로서 20년을 보내며 저는 늘 서구 음악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봤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이어폰으로 K-팝을 듣는 제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아요. 오늘도 맨해튼의 거리에서는 어디선가 K-팝 노래가 들려와요. 문화의 힘이란 이런 걸까요? 낯선 것을 친숙하게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특별한 마법 같은 것. 오늘도 기사를 쓰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소소한 술자리 게임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한국 문화만이 가진 특별한 힘이었던 거죠. 단순한 손뼉치기는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게임이 되었고, 소주 한 잔의 여유는 이제 뉴요커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K-팝은 음악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고, 한국의 정서는 이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새로운 언어가 되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국경도, 인종도, 언어도 뛰어넘어 전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마법 같은 힘 말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즈 음악평론가의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술자리 게임이 해외 팝스타와의 협업을 통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문화적 현상을 생생하게 전해 들을 수 있었죠. 음악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은 한국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 문화의 저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한국 문화가 세계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